어느 여자가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10년을 그렇게 믿고 살았죠. 남편은 죽었다고,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매년 길마다 찾아와 꽃을 놓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무덤 앞에서 발견한 편지 한 통이 그녀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편지 속에는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의 손글씨가 있었고 그는 살아있다고 말했습니다. 10년간 쌓아온 슬픔과 기억, 그리고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남편은 왜 죽음을 위장했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림자 속으로 숨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누구나 그렇듯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여자였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퇴근하면 집에서 TV를 보거나 책을 읽고 주말에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집안일을 했습니다. 10년 전 남편을 잃고 나서는 그 평범함마저 버거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슬픔도 결국은 일상이 되더라고요. 남편 수연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항상 웃는 얼굴로 저를 대했고 힘들 때면 옆에서 말없이 손을 잡아주던 사람이었죠. 우리는 평범하게 연애했고 평범하게 결혼했어요. 특별한 드라마 같은 사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사고가 난 건 10년 전 가을이었어요. 출장을 간다던 남편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시신조차 제대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사고였다고 했습니다. 화장을 하고 유골함에 담긴 남편을 보며 저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졌다는 걸요. 그 후로 10년이 흘렀습니다. 매년 기일이 되면 무덤을 찾았고 남편이 좋아하던 국화꽃을 놓고 왔죠. 처음 몇 년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무덤 앞에 앉아서 한참을 울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눈물도 줄어들었고 이제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다가 돌아오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무덤 앞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거든요. 처음엔 누가 실수로 떨어뜨린 줄 알았어요. 하지만 봉투를 집어들었을 때 제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봤죠. 그것도 남편의 손글씨로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손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이게 뭐지? 누가 장난치는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글씨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수연의 글씨였죠. 결혼할 때 청첩장에 직접 써준 그 글씨, 생일 카드에 적어준 그 글씨와 똑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는 접힌 편지가 하나 들어 있었죠. 펼쳐서 읽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영, 미안하지만 내가 살아있다. 이유는 곧 알게 될 것이다. 단 두 줄이었어요. 하지만 그 두 줄이 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살아있다고? 10년 동안 죽었다고 믿고 살았는데 살아있다고? 말도 안 돼요. 이건 누군가의 잔인한 장난이거나 아니면 제가 미쳐가는 거겠죠. 무덤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죠.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글씨는 분명 수연의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제가 직접 장례식을 치렀고 유골함을 이곳에 안치했는데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정신이 없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까지 가는 동안 계속 편지를 꺼내봤죠.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몇 번을 봐도 똑같았습니다. 수연의 글씨, 그리고 그가 살아있다는 말. 집에 도착해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봤죠.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수연이 살아있다면 그동안 왜 연락을 안 한 거죠? 10년이나 지났는데 왜 이제야 편지를 남긴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죽음을 위장한 거죠?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죠. 과거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연과 처음 만났던 날, 결혼식 날 함께 여행 갔던 날들.
그리고 사고 소식을 들었던 그날의 충격과 슬픔까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이 편지가 진짜인지 확인해야겠다고. 만약 누군가의 장난이라면 경찰에 신고해야 하고, 만약 정말로 수연이 살아있다면 진실을 알아내야 했으니까요. 먼저 편지에 적힌 단서를 찾아봤어요. 하지만 단서라고 할 만한 건 없었죠. 그저 살아있다는 말과 이유를 알게 될 거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연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장소들을 떠올려 봤어요. 수연은 사고 나기 전에 자주 가던 카페가 있었어요. 작은 골목에 있는 조용한 곳이었죠. 우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았고, 수연은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곤 했습니다. 혹시 거기에 단서가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카페로 향하는 길은 낯설지 않았어요. 수연과 함께 몇 번이나 걸었던 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혼자였죠.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알아보셨어요. 어머, 오랜만이네요. 아주머니는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 카페에 최근에 수연이라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수연 씨요? 네, 봤죠. 몇 달 전부터 자주 왔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몇 달 전부터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카페에 온단 말이죠? 정말요? 확실해요? 네, 확실해요. 항상 구석자리에 앉아서 커피 마시고 갔어요. 말수가 별로 없던데 뭔가 생각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주머니가 다른 사람과 착각한 건 아닐까요? 혹시 그 사람 얼굴 기억하세요?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카운터 뒤쪽을 가리켰어요. 저기 CCTV 녹화 영상 남아있을 거예요. 보고 싶으면 보여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아주머니가 컴퓨터를 켜서 영상을 찾기 시작했어요. 몇 분 후 화면에 한 남자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화면 속 남자는 수연이었어요. 분명히 수연이었습니다. 조금 수척해 보이긴 했지만 그의 얼굴, 그의 걸음걸이, 모든 게 제가 알던 그 사람이었죠. 이 사람 맞죠?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저는 목이 메어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영상 속 수연은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가끔 창밖을 바라보기도 하고 핸드폰을 들여다보기도 했죠.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영상을 멈추고 아주머니에게 물었어요. 마지막으로 온 게 언제예요? 한 달쯤 됐나? 그 이후로는 안 보이더라고요. 한 달 전이라면 제가 무덤에서 편지를 발견하기 얼마 전이에요. 수연은 분명 살아있었고 이 근처에 있었던 거죠.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으며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수연이 정말로 살아있다는 게 확실해졌지만 그보다 더 많은 질문들이 생겨났습니다. 왜 살아있으면서 저를 찾아오지 않은 거죠? 왜 죽은 척하고 숨어 지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어디에 있는 거죠? 집으로 돌아와서 수연의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10년 동안 차마 버리지 못하고 보관해둔 것들이었죠. 옷, 책, 메모장, 사진들. 하나하나 꺼내 살펴봤습니다. 혹시 단서가 될 만한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오래된 메모장을 펼쳤을 때 낯선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름은 없었고 그저 숫자만 적혀 있었죠. 전화를 걸어볼까 고민했지만 10년이나 지난 번호가 아직 유효할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했어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고 누군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나이 든 사람 같았죠. 저 혹시 수연 씨 아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수연의 아내예요. 지영이라고 합니다. 또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상대방은 뭔가 망설이는 것 같았죠.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내일 오후에 시간 되나요? 저는 당연히 된다고 대답했어요. 상대방은 만날 장소를 알려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약속 장소로 갔어요. 조용한 공원의 벤치였죠.
거기서 나이 든 남자 한 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영 씨죠? 네, 맞아요. 남자는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저는 수연과 함께 일했던 사람이에요. 10년 전, 수연이 사라지기 전까지요. 사라졌다고요?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었나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위장이었어요. 수연은 살아있어요. 아니, 적어도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땐 살아있었죠.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되는 걸까요? 왜 죽은 척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관여했던 일이 있었어요. 큰 사건이었죠. 고위층 사람들과 연결된 일이었고, 수연은 그 중심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우리를 쫓기 시작했어요. 위협도 받았고요. 수연은 그때 선택을 해야 했죠. 계속 싸울 것인가, 아니면 숨을 것인가. 그래서 죽은 척하고 숨은 거예요? 그렇죠. 본인뿐만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만약 수연이 살아있다는 게 알려지면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를 보호하기 위해 죽은 척했다고요? 10년 동안 저를 속이고 혼자 숨어 지낸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디 있어요?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죠? 남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저도 몰라요. 수연은 저와도 연락을 끊었어요. 안전을 위해서였죠. 하지만 최근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당신한테 편지를 남긴 걸 보면요. 편지를 어떻게 알아요? 제가 전해줬거든요. 수연이 저한테 부탁했어요. 무덤 앞에 편지를 놓아달라고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수연은 저와 다시 연결되고 싶어 했던 거죠. 하지만 직접 나타날 수는 없었고, 그래서 편지를 남긴 거예요. 그 사건이 뭐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었기에 이렇게까지 해야 했던 거죠? 남자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정치 자금과 관련된 일이었어요. 고위 공직자들의 비자금이 흘러가는 걸 우리가 발견했죠. 수연은 그 증거를 확보했고 폭로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죠. 수연을 제거하려 했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제 남편이 그런 위험한 일에 관여하고 있었다니요. 그럼 지금도 위험한 거예요? 아마도요. 하지만 수연은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당신한테 편지를 남긴 걸 보면 뭔가 계획이 있는 거겠죠. 남자는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저에게 건넸어요. 이것도 수연이 전해달라고 했어요. 열어보면 다음 단계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봉투를 받아들고 저는 남자에게 물었어요. 혹시 수연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남자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건 수연의 선택이에요. 당신이 계속 진실을 찾아나간다면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떠났고 저는 혼자 벤치에 남았어요. 손에 들린 봉투를 내려다보며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가보겠다고요. 집으로 돌아와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는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죠. 그리고 짧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내가 남긴 것이 있어. 조심해. 주소는 낯선 곳이었어요. 시외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죠. 저는 다음 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주소를 찾아 좁은 골목을 걷다가 낡은 건물 앞에 멈췄죠. 2층짜리 작은 건물이었고 1층에는 아무도 없어 보였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먼지가 가득했고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것 같았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2층에는 작은 방이 하나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저는 숨을 멈췄어요. 벽에는 사진들과 서류들이 가득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파일들이 놓여 있었죠. 사진들을 자세히 보니 낯선 얼굴들이었어요. 하지만 몇 명은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정치인들, 기업인들. 그들의 사진 옆에는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고 무언가를 추적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책상 위에 파일을 열어봤어요. 안에는 금융거래 내역과 통화 기록들이 가득했죠. 수연이 그동안 모은 증거들이었어요. 고위층의 비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켜려고 했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어요.
몇 가지를 시도해봤지만 소용없었죠. 그때 책상 서랍을 열어봤어요. 안에는 작은 수첩이 하나 있었고 거기에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숫자를 입력하니 노트북이 켜졌어요. 화면에는 폴더들이 가득했고 각 폴더마다 이름이 붙어 있었죠. 하나씩 열어보니 영상 파일들과 녹음 파일들이 있었어요. 한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두 남자가 대화하는 모습이 나왔죠. 한 명은 유명한 정치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기업인이었어요. 그들은 돈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얼마를 어디로 보낼지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파일들도 비슷했어요. 모두 불법 거래와 비자금에 관한 내용이었죠. 수연은 이 모든 걸 증거로 남긴 거예요. 파일들을 보다가 한 폴더가 눈에 띄었어요. 이름이 지영이었죠. 손이 떨리며 폴더를 열었어요. 안에는 영상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수연의 얼굴이 나타났죠. 10년 전보다 훨씬 수척하고 지쳐 보였지만 분명 수연이었어요. 지영,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네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겠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한테 이런 짓을 해야 했던 게. 수연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10년 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였죠. 난 죽을 수밖에 없었어. 아니, 죽은 척할 수밖에 없었어. 내가 살아있으면 너도 위험해질 거였거든. 그들은 날 제거하려 했고 너까지 건드릴 수 있었어. 그래서 난 선택했어. 사라지는 거. 죽은 척하고 숨는 거. 수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어요. 지난 10년 동안 너무 보고 싶었어. 매일 너 생각했고 너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어. 하지만 나타날 수 없었어. 나타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테니까. 화면 속 수연은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 곧 끝날 거야. 내가 모은 증거들로 그들을 무너뜨릴 거야. 그리고 그때가 되면 다시 너한테 돌아갈게. 기다려줘, 지영아. 영상이 끝났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연은 정말로 저를 보호하려 했던 거예요.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요. 노트북을 끄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 모든 증거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됐죠. 수연이 원했던 건 이 자료들로 진실을 밝히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상대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인데요.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건물로 들어오는 소리였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누구죠? 수연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요?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문을 바라봤죠.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수연이 서 있었어요. 10년 만에 마주하는 남편의 얼굴. 꿈인가 싶었죠. 지영아. 수연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 순간 모든 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울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안아줘야 할지 알 수가 없었죠. 수연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오지 마.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수연은 멈춰섰죠. 미안해. 미안하다고? 10년이야, 10년. 나 혼자 울고, 혼자 아파하고, 혼자 살아왔어. 근데 미안하다고? 감정이 폭발했어요. 쌓여있던 슬픔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매일 밤 울면서 잠들었어. 당신 없는 세상이 너무 외로웠어. 그런데 당신은 살아있었어. 어딘가에서 멀쩡히 살아있으면서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어. 수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뭐라 말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나도 힘들었어, 지영아. 매일 너 생각하면서 살았어.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았어. 하지만 나타날 수 없었어. 진짜로. 왜? 왜 나타날 수 없었는데? 수연은 벽에 붙은 사진들을 가리켰어요. 저 사람들 때문이야. 내가 모은 증거들 다 봤지? 저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야. 내가 살아있다는 게 알려지면 날 없애려고 할 거야. 그리고 너도 위험해져. 그래서 죽은 척한 거야? 다른 방법이 없었어. 사고를 위장하고 사라지는 수밖에 없었어. 그래야 너를 지킬 수 있었으니까.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죠. 날 지킨다고? 10년 동안 나 혼자 버려둔 게 날 지킨 거야? 지영아, 제발 이해해줘. 난 정말로. 이해하라고? 어떻게 이해해? 당신이 죽었다고 믿고 산 10년을 어떻게 이해해?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방 안에는 침묵만 흘렀죠. 수연은 지친 얼굴로 의자에 앉았어요. 앉아. 다 설명할게. 저도 의자에 앉았어요. 수연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내가 일하던 회사에서 이상한 거래를 발견했어. 고위 공직자들한테 돈이 흘러가고 있었어. 처음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파고들수록 심각했어. 수백억 대 비자금이었거든. 그래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 거래 내역, 통화 기록, 만남 장면까지. 전부 다 기록했어. 그리고 폭로하려고 했지. 수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근데 들켰어. 누군가 내가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챘어. 그때부터 협박이 시작됐어. 전화도 오고, 미행도 당하고. 어느 날은 집 앞에 경고 메시지가 놓여 있었어. 그럼 경찰에 신고했어야지. 신고? 상대가 누군데? 경찰 윗선에도 연결된 사람들이야. 신고해봤자 소용없었어. 오히려 더 위험해질 뿐이었지. 수연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어요. 그래서 결정했어. 죽은 척하고 사라지는 거. 친구 한 명이 도와줬어. 사고를 위장하고 시신은 다른 사람 걸로 대체했어. 너한테는 정말 미안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 그럼 그 후로는 10년 동안 뭐 했어? 숨어 지냈어. 증거들을 계속 모으면서. 이 방에 있는 자료들 전부 그동안 모은 거야. 이제 거의 다 모았어. 이걸로 저들을 무너뜨릴 수 있어. 저는 노트북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이제 어쩌려고? 이걸 어디 공개할 건데? 언론사에 넘길 거야. 믿을 만한 기자를 찾았어. 이 자료들이 세상에 나가면 저들은 끝이야. 그럼 당신은? 나타나면 위험하다면서 어떻게 할 건데? 수연은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각오했어. 이제 숨어있기는 지쳤어. 진실을 밝히고 다시 너한테 돌아갈 거야. 돌아온다고? 10년 만에? 지영아, 나도 알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하지만 기회를 줘.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마음속에는 여전히 분노와 배신감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수연을 이해하는 제 자신도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필요해. 당장은 뭐라 말할 수 없어.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기다릴게. 그런데 지영아, 한 가지만 부탁할게. 뭔데? 이 일에서 손 떼. 더 이상 관여하지 마. 위험해. 무슨 소리야? 나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야. 저들이 너를 눈여겨보고 있을 수도 있어. 제발 이제 그만해. 싫어. 난 끝까지 갈 거야. 진실이 뭔지 다 알고 싶어.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수연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고, 저는 단호했죠. 그때 밖에서 또 소리가 들렸어요. 차가 멈추는 소리, 그리고 발소리. 여러 명이었어요.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안 돼. 벌써 찾아온 거야? 누가? 저들이야. 빨리 숨어. 수연이 제 손을 잡고 방 안쪽 옷장으로 끌고 갔어요. 우리는 옷장 안에 숨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발소리가 2층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방문이 열렸습니다. 몇 명의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옷장 틈새로 보니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었죠. 아무도 없는데? 분명 여기 있다고 했는데. 남자들이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책상을 뒤지고 서류들을 넘기고 노트북을 확인했죠. 노트북 가져가. 자료가 있을 거야. 한 남자가 노트북을 들었어요. 제 심장은 더욱 빨리 뛰었죠. 옆에 있는 수연도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여기 사진들도 다 뜯어. 증거 남기면 안 돼. 남자들은 벽에 붙은 사진과 서류들을 모두 떼어냈어요. 그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차가 떠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한참을 더 숨어 있다가 조심스럽게 옷장 밖으로 나왔어요. 방은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모든 자료들이 사라졌죠. 끝났어.
증거가 다 없어졌어. 수연이 무릎을 꿇었어요. 절망에 찬 얼굴이었죠.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이곳을 찾아온 거지? 저는 문득 생각났어요. 카페 주인 아주머니, 그리고 공원에서 만난 남자. 혹시 그들 중 누군가가 알린 건 아닐까요? 수연아, 혹시 널 도와줬다는 그 친구,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수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당연하지. 오랜 친구야. 절대 배신할 사람 아니야. 확실해? 왜? 설마. 수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도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죠. 전화해봐. 지금 당장. 수연은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죠. 안 받아. 다시 걸어봐. 몇 번을 더 걸었지만 똑같았어요. 전화를 받지 않았죠. 이상해. 항상 전화 받는 친구인데. 혹시 그 친구 집 알아? 응. 멀지 않아. 우리는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왔어요. 밤은 깊어가고 있었고 거리는 조용했죠. 수연의 친구 집으로 향하면서 저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친구 집에 도착했을 때 불이 꺼져 있었어요.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죠. 이상한데? 수연이 문을 열어봤어요. 잠겨 있지 않았죠. 우리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 안은 어두웠어요. 수연이 불을 켰고 우리는 숨이 멎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수연의 친구가 쓰러져 있었어요. 피가 흐르고 있었죠. 민수야. 수연이 달려가 친구를 흔들었어요. 친구는 간신히 눈을 떴죠. 수연아, 미안해. 내가 말했어. 무슨 소리야? 누구한테 뭘 말했어? 저들이 협박했어. 가족을 건드린다고. 그래서 내 위치를 말할 수밖에 없었어. 친구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어요. 민수야, 정신 차려. 병원 가자. 늦었어. 저들이 날 쓸모없다고. 여기까지야, 수연아. 미안해. 친구는 그렇게 눈을 감았어요. 수연은 친구를 안고 울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현실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비리 폭로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목숨이 오가는 일이었죠. 수연아, 여기서 나가야 해. 저들이 다시 올 거야. 수연은 친구를 내려놓고 일어났어요.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다 끝내야 해. 저들을 반드시 무너뜨릴 거야. 어떻게? 증거도 다 없어졌는데. 백업이 있어. 모든 자료를 다른 곳에도 저장해뒀어. 아직 희망은 있어. 우리는 집을 나왔어요.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소용없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수연은 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외곽에 있는 작은 모텔이었죠. 여기서 하루만 쉬어. 내일 움직일게. 나도 같이 갈 거야. 안 돼. 너무 위험해. 이미 위험해졌어. 저들은 나도 알고 있을 거야. 혼자 있는 게 더 위험해. 수연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하지만 내 말 잘 들어야 해. 약속해. 약속할게. 우리는 모텔방에 들어갔어요. 작고 낡은 방이었지만 일단은 안전했죠. 수연은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백업 자료를 가지러 가야 해. 내일 아침에 움직일 거야. 어디 있는데? 은행 금고. 가장 안전한 곳에 보관했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은 깊어가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이 멀리 보였죠.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단순히 편지 하나를 발견한 게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지영아, 정말 미안해. 수연이 뒤에서 말했어요. 미안하다는 말, 이제 하지 마. 지긋지긋해. 그래도 해야겠어. 너한테 너무 많은 짐을 지웠어. 저는 돌아서서 수연을 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죠. 당신이 한 선택, 이해는 해. 하지만 용서는 못해. 적어도 지금은. 알아. 시간이 걸리겠지. 하지만 난 기다릴게. 평생이라도.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어 놨지만 동시에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느꼈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은행으로 향했어요.
수연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고 저도 긴장하고 있었죠. 은행에 들어가서 금고를 열었어요. 안에는 작은 USB 하나가 있었죠. 이게 전부야.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 수연이 USB를 꺼냈어요. 그 작은 저장 장치 안에 거대한 비밀이 담겨 있었죠. 은행을 나왔을 때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았죠. 수연아, 이상해.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아. 수연도 주변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수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죠. 기분 탓일 거야. 빨리 가자. 우리는 서둘러 걸었어요.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 검은색 차 한 대가 우리 앞을 막아섰어요. 차에서 몇 명의 남자들이 내렸어요. 어젯밤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이었죠. 어디 가시나요? 한 남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위협적인 웃음이었죠. 비켜. 수연이 말했지만 남자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USB 내놔요. 그럼 보내줄게요. 싫다면?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거죠. 둘 다. 남자들이 한 걸음씩 다가왔어요. 저는 수연의 손을 꽉 잡았죠. 그때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 여러 대가 나타났고 남자들은 당황했어요. 뭐야? 왜 경찰이? 경찰들이 차에서 내려 남자들을 둘러쌌어요. 한 경찰이 우리에게 다가왔죠.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죠? 신고받고 왔습니다. 위협받고 계신다고요. 누가 신고했어요? 경찰은 뒤를 가리켰어요. 거기에는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죠. 공원에서 만났던 그 남자였어요. 남자가 다가왔어요. 미안합니다. 늦었네요. 당신이 신고한 거예요? 네. 수연 씨를 돕기로 했으니까요. 진짜로요. 수연이 남자를 봤어요. 형, 민수한테 들었어. 협박받고 어쩔 수 없이 말했다고. 그래서 내가 경찰을 불렀어. 믿을 만한 사람들이야. 남자들은 경찰에게 연행됐어요. 우리는 경찰서로 가서 진술을 했죠. USB 안의 자료들은 검찰에 넘어갔어요. 수연이 모은 모든 증거들이 세상에 나오게 된 거죠. 며칠 후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됐어요.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 수백억대 비자금, 모든 게 드러났죠. 체포되는 사람들이 속출했고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어요. 수연은 증인으로 법정에 섰어요. 10년 동안 숨어 지냈던 이유, 그가 모은 증거들, 그리고 친구의 죽음까지 모든 걸 증언했죠. 재판은 몇 달 동안 이어졌어요.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고 관련된 사람들이 처벌받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게 끝났습니다. 수연은 자유의 몸이 됐어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우리는 다시 만났어요. 그동안 서로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이제는 얘기할 때가 된 것 같았죠. 지영아.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응.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10년이라는 시간, 그 속에 담긴 슬픔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 하지만 동시에 수연이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이해했어요. 솔직히 모르겠어. 쉽지 않을 거야. 알아. 하지만 노력할게. 다시 너한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해. 많은 시간이. 얼마든지 기다릴게.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죠.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숨겨진 진실이 없었어요. 모든 게 드러났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요. 악몽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죠. 그저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제 새로운 시작이구나. 수연과 저는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나갔어요. 한 번에 모든 걸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조금씩 다가갔죠. 함께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용서는 한순간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걸. 그건 긴 여정이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결국 필요한 일이라는 걸요. 수개월이 흘렀어요.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사이의 거리도 좁혀졌죠.
어느 날 수연이 제게 물었어요. 후회해? 나를 다시 만난 거?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후회는 안 해. 힘들긴 하지만 진실을 알게 돼서 다행이야. 계속 모르고 살았으면 더 괴로웠을 거야. 고마워. 기회를 줘서.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야. 알아. 그래도 괜찮아. 내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우리는 함께 무덤을 찾아갔어요. 10년 동안 수연이 죽었다고 믿었던 그곳이죠. 이제는 텅 빈 무덤이었지만 여전히 의미가 있었어요. 여기서 편지를 발견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미안해. 그런 방법밖에 없었어. 이제는 알아. 당신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거. 우리는 무덤 앞에 꽃을 놓았어요. 과거를 위한 꽃이었죠. 그리고 돌아서서 함께 걸었어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연이 말했어요. 새로 시작하자. 여기서. 어떻게? 다시 결혼하는 거야. 제대로 된 결혼식도 올리고 새로운 추억도 만들고.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아직 이른 것 같은데. 그럼 천천히 가자. 서두르지 않을게. 그래, 천천히.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수연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저도 평범한 생활을 이어갔죠.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가끔 과거가 떠올라 힘들 때도 있었고, 수연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대화했어요. 솔직하게 진심으로요. 어느 날 밤, 저는 수연에게 물었어요. 10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어? 수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너의 기일날이었어. 매년 무덤 앞에서 네가 우는 모습을 멀리서 봤거든. 다가가서 안아주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어. 그게 가장 고통스러웠어. 나를 봤다고? 응.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갔어. 멀리서라도 너를 보고 싶었어. 그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였거든.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 모든 시간 동안 수연도 고통받고 있었던 거죠. 바보같이. 그래, 바보였어. 하지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어요. 10년 만에 느끼는 온기였죠. 따뜻하고, 그리웠고, 그리고 슬펐어요. 시간은 계속 흘렀어요.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죠.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조금씩 치유됐어요. 어느 가을날, 수연이 제게 반지를 건넸어요. 결혼하자. 이번엔 제대로. 저는 반지를 받아들었어요. 작고 소박한 반지였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그래, 하자.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의미 있었죠. 친한 사람들만 초대했고 조용히 서약을 나눴어요. 목사님이 물었어요. 평생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순간 과거의 모든 아픔이 조금은 희미해지는 것 같았어요.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이제는 견딜만 했죠.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는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바닷가였죠. 수연과 처음 여행 갔던 곳이었어요. 기억나? 여기서 우리 처음 왔을 때. 응, 기억해. 그때 너 파도에 넘어졌잖아. 너도 같이 넘어졌으면서. 우리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가벼운 웃음이었죠. 바닷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파도는 조용히 밀려왔죠. 지영아. 응? 행복해? 저는 수연을 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불안함이 서려 있었죠. 완전히 행복하다고 말할 순 없어. 아직도 가끔 힘들어. 과거가 떠오를 때면 화가 나고 슬프고 괴로워.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 그걸로 충분해. 내가 평생 노력할게. 너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약속 지켜야 해. 지킬게. 반드시. 우리는 손을 맞잡고 노을을 바라봤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적어도 이제는 함께였죠.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어요. 과거의 기억이 남아있는 집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였죠. 짐을 풀면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수연의 물건들이 담긴 상자였죠.
10년 동안 간직했던 것들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수연이 물었어요. 버리자. 이제는 필요 없어. 하지만 막상 버리려니 망설여졌어요. 그 안에는 우리의 추억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아니야, 그냥 보관하자. 추억이잖아. 그래, 그러자. 우리는 상자를 다락방에 올려놨어요. 과거를 완전히 지울 순 없지만 그렇다고 계속 붙잡고 있을 필요도 없었죠. 그저 한쪽에 조용히 두는 거예요. 새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저에게는 특별했죠. 아침에 함께 일어나고 저녁에 함께 식사하고 밤에 함께 잠드는 것.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수연의 핸드폰에 전화가 왔어요. 발신자는 검찰이었죠. 네, 알겠습니다. 갈게요. 전화를 끊고 수연이 말했어요. 추가 조사가 필요하대. 새로운 증인이 나타났나 봐. 위험한 거 아니야? 아니, 괜찮아. 이미 다 끝난 일이야. 그냥 확인 차원인 것 같아. 수연은 검찰청으로 갔고 저는 집에서 기다렸어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죠. 몇 시간 후 수연이 돌아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어요. 무슨 일 있어?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어. 민수를 죽인 사람을 찾았대. 정말? 응. 그런데 수연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뭐가 문제야? 그 사람이 나랑 같이 일했던 동료였어. 내가 믿었던 사람 중 하나였어. 저는 놀랐어요. 배신은 항상 가까운 곳에서 오는 거였죠. 미안해.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당신 잘못이 아니야. 누가 알았겠어. 그래도 민수는 나 때문에 죽었어. 내가 이 일에 끌어들이지 않았다면. 수연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났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야. 자책하지 마. 민수도 원하지 않을 거야. 알아. 하지만 쉽지 않아. 우리는 그날 밤 민수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가 평안히 쉴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며칠 후 재판이 있었어요. 민수를 죽인 사람이 법정에 섰죠. 수연과 저도 방청석에 앉아 지켜봤어요. 피고인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고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죠. 법정을 나오면서 수연이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모든 게. 그래. 이제 우리 인생을 살자. 그래. 우리는 손을 맞잡고 걸었어요.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상쾌했죠. 그날 이후로 평범한 일상이 계속됐어요. 수연은 새로운 직장에서 일했고 저도 하던 일을 계속했죠. 주말이면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집에서 요리를 했어요. 가끔은 영화를 보러 가거나 공원을 산책했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저에게는 기적 같았어요.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삶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는 생각했어요. 아이를 가지면 어떨까 하고요. 망설여졌지만 수연에게 말했어요. 수연아, 나 아이 갖고 싶어. 수연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말? 응. 우리 둘만의 가족을 만들고 싶어.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 나한테 그런 기회를 줘서. 같이 만들어가는 거야. 우리 가족을. 그래, 같이. 우리는 포옹했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죠. 몇 개월 후 저는 임신을 했어요. 뱃속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게 신기했죠. 수연은 저를 극진히 보살폈어요. 아침마다 죽을 끓여주고 병원에 갈 때마다 함께했죠. 괜찮아? 힘든 거 없어? 응, 괜찮아. 걱정 마. 조금만 참아.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우리 아기 어떤 모습일까? 너 닮으면 좋겠어. 예쁘게. 당신 닮아도 좋아. 착하게. 우리는 아기 이름을 짓기 시작했어요. 여러 이름을 생각해보고 의미도 찾아봤죠. 새로운 시작이니까 희망적인 이름이 좋겠어. 그래, 좋은 생각이야. 결국 우리는 아기 이름을 새봄이라고 짓기로 했어요. 봄처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이름이었죠. 출산일이 다가왔어요. 진통이 시작됐고 수연은 제 손을 꽉 잡았죠. 힘내. 조금만 더. 아파. 알아. 하지만 곧 끝날 거야. 우리 아기 만날 수 있어. 몇 시간의 진통 끝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작고 연약한 생명이었지만 그 울음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죠. 여자예요. 축하드립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제게 안겨줬어요. 처음 보는 우리 딸이었죠. 안녕, 세봄아. 엄마야. 아기는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꽉 잡았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의미 있어졌어요. 수연도 아기를 안아봤어요. 서툰 손길이었지만 사랑이 가득했죠. 우리 딸, 정말 예쁘다. 그치? 우리 닮았어. 너 닮아서 다행이야. 우리는 웃었어요. 행복한 웃음이었죠. 퇴원하는 날 집으로 돌아왔어요. 세봄이를 조심스럽게 안고 새 삶의 터전으로 들어갔죠.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야, 세봄아.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표정이었죠. 육아는 쉽지 않았어요. 밤마다 깨서 울고, 기저귀를 갈고, 수유를 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잤죠. 하지만 행복했어요. 힘들어도 웃음이 났고, 지쳐도 보람찼어요. 수연도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밤에 아기가 울면 함께 일어나고, 기저귀도 갈고, 분유도 타줬죠. 당신 내일 출근인데 괜찮아? 괜찮아. 우리 딸인데. 고마워. 당연한 거지. 그렇게 우리는 부모가 되어갔어요. 서툴렀지만 사랑으로 채워졌죠. 세봄이가 돌이 됐을 때 작은 돌잔치를 열었어요.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고 소박하게 치렀죠. 세봄이는 예쁜 한복을 입고 돌잡이를 했어요. 작은 손으로 책을 집었죠. 책을 잡았네. 똑똑하게 자라겠어. 수연이 말했어요. 당신 닮아서 그런가 봐. 너도 똑똑한데 뭘. 우리는 세봄이를 안고 사진을 찍었어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그날 밤 세봄이를 재운 후 수연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기까지 오기 쉽지 않았지? 수연이 물었어요. 정말 쉽지 않았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고. 그래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 나도 고마워. 돌아와줘서.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어요. 긴 여정 끝에 도착한 평화였죠. 시간은 계속 흘렀어요. 세봄이는 쑥쑥 자랐고 우리도 함께 성장했죠. 세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때 첫날 등원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울컥했어요. 벌써 이렇게 컸네. 그러게. 어제 태어난 것 같은데. 시간 참 빠르다. 그래도 행복해. 나도. 우리는 손을 잡고 세봄이를 바라봤어요. 우리가 만든 기적이었죠. 어느 날 세봄이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어떻게 만났어? 저는 수연을 봤어요. 수연도 저를 보며 웃었죠. 그건 말이야.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물론 아이가 알기에는 복잡한 이야기였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말했죠. 엄마랑 아빠는 오래전에 만났어. 그리고 사랑하게 됐지. 근데 한동안 떨어져 있었어. 아주 오랫동안. 왜? 그건 어른의 사정이 있었어. 하지만 결국 다시 만났어. 그리고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지. 그럼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을 거야? 그럼. 당연하지. 세봄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좋다. 나 엄마 아빠 둘 다 있어서 좋아.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가 만든 이 행복이 세봄이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죠. 밤에 세봄이를 재우고 저와 수연은 거실에 앉았어요. 잘 자라고 있어, 세봄이. 그래. 우리 딸 참 착해. 지영아. 응? 나 진짜 행복해. 수연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나도.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여기까지 왔잖아. 그래.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우리 둘 다 포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가능했던 거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는 걸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아픔을 겪어도 함께하는 것,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었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얻었죠. 진실을, 용서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요. 무덤 앞에서 발견한 그 편지 한 통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처음에는 저주처럼 느껴졌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 편지가 없었다면 저는 영원히 진실을 모른 채 살았을 테니까요. 때로는 진실이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 아픈 진실을 마주하는 게 낫다고요. 지금도 가끔 그날을 떠올려요. 무덤 앞에서 편지를 발견했던 그 순간을요. 그때의 충격과 혼란, 그리고 두려움까지도요.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아프지만은 않아요. 그 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수연도 변했어요. 더 솔직해졌고, 더 다가오려고 노력하고, 더 사랑을 표현하죠.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보여요. 저도 변했어요. 더 용서할 줄 알게 됐고, 더 이해하려고 하고, 더 함께하려고 노력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여전히 싸우기도 하고,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대화로 풀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아요. 세봄이는 우리 사이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요. 어느 주말, 우리는 가족 나들이를 갔어요. 공원에서 세봄이는 친구들과 뛰어놀고, 저와 수연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죠. 좋은 부모가 되고 있을까? 제가 물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그걸로 충분해. 그래도 가끔 불안해. 우리가 겪은 일들이 세봄이한테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 마. 우리가 세봄이한테 주는 건 사랑이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수연의 말이 맞았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세봄이가 달려왔어요. 엄마, 아빠, 나 그네 타고 싶어. 그래, 가자. 우리는 함께 그네로 갔어요. 세봄이를 그네에 태우고 밀어줬죠. 더 높이. 세봄이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해가 지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을 먹고 세봄이를 씻기고 책을 읽어주고 재웠죠. 잘 자, 우리 세봄이. 잘 자요, 엄마. 아빠. 방문을 닫고 나오는데 수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지영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는 포옹했어요. 따뜻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진심 어린 포옹이었죠.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10년 전 그 무덤 앞에서 편지를 발견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행복한 날들이 올 거라고는요. 힘든 시간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견뎌냈고 여기까지 왔죠. 인생은 예측할 수 없어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순간순간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인 것 같아요. 저는 진실을 마주했고, 고통을 견뎌냈고, 용서를 선택했어요. 쉽지 않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수연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선택을 했고, 대가를 치렀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냈죠.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함께 있으니까요. 편지 속의 진실은 제 인생을 뒤흔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줬어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용서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함께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줬죠. 지금 이 순간 옆에서 잠든 수연을 보며 저는 미소 짓습니다. 긴 여정 끝에 도착한 이곳이 바로 우리가 찾던 곳이었어요. 행복이란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그게 바로 행복이었죠. 편지 속의 진실은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한 이야기를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만약 다시 그날로 돌아간다면 똑같은 선택을 할 거예요. 편지를 발견하고 진실을 찾아가고 수연을 다시 만나는 거요.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이야기가 더 기대됩니다.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요. 편지 속의 진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린 거죠. 그렇게 저는 눈을 감았어요. 평화롭고 행복하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요.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행복이 이어지기를 바라면서요. 좋은 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